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오늘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아침부터, 네. 사실 어제 새벽부터죠. 어제 새벽부터 그 우리나라가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사상 최초로 그쵸. 탔다. 어제 저녁에 문화부 기자들 난리 났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설마라고 했다가 퇴근했다가 네. 혹은 이제 저녁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외신에서 한강 수상! 와. 노벨 문학상 수상 딱 뜨면서 사실 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요. 다들 뛰어 들어갔대요. 정말요? 다들 뛰어 들어가서 이제 그 노벨 문학상 기사 처리하기 되게 바빴다고 하고 네. 오늘 모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던 매체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오전 중으로 이제 여러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네. 한강 작가님의 이제 그런 또 이야기도 많이 좀 들을 수 있었는데 되게 좀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감동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한국말이 사실은 굉장히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 게 많다 보니 네. 노벨 문학상은 우리가 되게 좀 접근하기 힘든 상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진짜 정말 예상치 못하게 타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죠. 그 주역이 네. 바로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띄워주십시오. 자,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이 번역가가 정말 큰 공헌을 했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화면 한번 올려주시면 네.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그 한강 작가와 2016년 그러니까 그 채식주의자가 부커상을 탈 때부터 네. 함께 작업을 했던 번역가였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맛깔나게 이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잘 해주셨다고 네. 해요. 혹시 지금 화면 안 나오나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그 우리나라 말을 사실 지금까지 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말을 이제 그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 느낌이 잘 안 와닿다 보니까 그렇죠. 문학상이라든지 이런 걸 타는데 좀 약간 제약이 있었다, 허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렇게 잘 표현을 해서 이번 그 수상의 주역이 네네.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씩 좀 보내드리죠. 어떻게 네, 보면 데보라 스미스한테 커피 쿠폰 하나는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 신드롬 때문에, 한강 신드롬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네. 서점이 정말 난리 났습니다. 관련주들도 난리 났죠. 그래서 이것도 네. 계속 한번 보시죠. 뭐 굳이 안 내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아까 오전에 우리 정프로님이 농담 삼아 야 예스24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진짜 이럴 줄은 몰랐어요. 예스24가 정말 상한가를 갔습니다. 점상입니다. 그냥 상한가도 아니고 점상. 실제로 서점에서 지금 뭐 반나절 만에 13만 부가 판매됐네. 네. 서점에서 정말 한강의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사기 위해서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온라인에서 지금 뭐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사전 예약 판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정말 여러 가지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문득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노벨상 수상금. 수상금. 네, 수상금은 얼마나 될까? 전 알죠. 13억 4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네. 돈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노벨상을 비롯한 외국 정부, 그다음에 국제기관, 국제단체, 외국 단체의 기금으로 받은 상의 수상자는 상금과 부상을 이 비과세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죠. 보통 상금을 네. 타게 되면 거기에 세금을 절반 가까이 내는데 그쵸. 노벨상은 상금을 비과세로 하기 때문에 13억 4천만 원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상금은 그냥 재미삼아서 전해드린 거고. 네. 오늘 근데 이거 한강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네. 이게 지금 뭐 S24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간접적으로라도 출판업이라는 게 관련이 있으니까 네. 책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이제 S24라든지 뭐 다른 출판사라든지 이런 쪽에 매출이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지라고 했던 것도 많은데 네. 이제 한강 작가의 대표 작품이 이제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다 보니까 그러면 채식은 비건, 비건은 풀무원 이래가지고 풀무원을 사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많았고 아까 나왔지만 한강이니까 한강에서는 제일 먹을 게 많은 게 라면. 네. 그러면 라면 관련 주식을 사야 된다. 치킨 관련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뭐 기적의 논리들도 오늘 좀 야.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던 것 진짜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강의 기적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뉴스를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있었던 금통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결국 38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헤드라인으로 올려드릴 텐데
이 그 일부에서 실기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뭐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창용 총재는 아니 가계부채가 10조 원 늘었는데?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팩트부터 전해드리면 한국은행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해서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 로 기조로 완전 방향을 틀어버린 거고요. 네. 기존에 3.5%였기 때문에 이제 연 3.25%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이게 그럼 왜 금리를 드디어 인하하게 됐는지를 보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부진이 심각해서 결국은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였었냐면 사실 우리나라 2분기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0.2% 역성장을 한 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됐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금리를 안 내렸다가는 진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긴축을 좀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이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었던 긴축이 종료되면서 고금리에 시달렸던 자영업자분들 내지는 서민 대출자들이 좀 한숨을 돌리게 됐었고 또 우리가 문제가 됐었던 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한 차례 좀 온기를 띨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발표가 있은 직후에 이복형 금감원장이 나와서 너희 금리 인하했다고 부실 PF 네. 계속 가져갈 생각은 하지 마라. 이 얘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총재 말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 금통위를 이렇게 재밌게는 좀 말이 너무 질이 떨어지고 네. 이렇게 금통위를 흥미롭게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은 이창용 총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듣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또 이창용 총재거든요. 네. 여기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하느니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인하 실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그 실기론 얘기하는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네.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가 8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실기 아니냐고 질문하는 기관이나 그런 분이 계신다면 네.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걸 예상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라고 하는 게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었고 네. 이걸 좀 우리가 듣기 편하게 좀 풀어보자면 네. 우리 금리 인하 안 하고도 가계부채 10조 늘어났어요. 인하했으면 얼마나 더 늘어났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실기예요? 네. 라고 반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강력하게 시원하게 그렇죠. 얘기하실 시원하게. 수 있는 분이 네. 흔치 않은데 이창용 총재는 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와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말씀을 잘해요. 보면. 네, 네,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정부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네. 패드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했던 말도 있고 보면 약간은 몇 가지 명언이라고 네. 하면 좀 그렇지만 어록에 좀 담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창용 총재가 한 번씩 해주는데 이번에도 약간은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약간. 네. 지금 댓글에 우리가 방금 언급하기 어려운 성씨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아니죠. 그렇다고 네. 보기보다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렇죠. 특정 짓지 않았죠. 누군가의 인물을 특정 지은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으면 이라는 그렇죠. 썸바디죠, 썸바디. 썸바디. 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에 네.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수준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질문 자체가 뭐냐면 이번에 내렸으니까 0.25씩 다음번에도 내리고 순차적으로 계속 내릴 겁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동결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금통위원 6분 중 5분은 3개월 후에도 금리를 3.25%로 유지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 이유는 5분이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지 가계부채가 느는지 금리 인하의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비쳤다는 것은 당분간은 동결할 거다. 우리가 일단 0.25% 내렸으니까 네. 이게 진짜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지 가계 부채만 늘어나게 만드는지 이거 보고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또 내리진 않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류종훈 기자가 네. 저한테 물어봤던 거. 그럼 코픽스 금리 바로 내려가나요?에 대한 질문 그쵸. 있잖아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 내리면 대출금리 내리고 뭐 예금금리도 내리고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대출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건 코픽스잖아요. 코픽스 금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픽스 금리에는 언제쯤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 네. 오늘이 11일이고 코픽스 금리는 매달 15일에 결정돼서 16일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오늘 금리가 인하된 부분은 15일에 결정이 돼서 이제 16일에 반영이 되는 건 맞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맞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 거는 조달 금리, 은행들이 조달하는 금리를 기준으로 이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들의 조달 금리는 사실 시장 금리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 금리는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초에 반영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는 애초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픽스 금리는 기준 금리의 하락을 일부 반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네. 기대하는 것처럼 야 0.25% 포인트 내려갔는데 왜 코픽스는 안 내려가고 내 대출 금리는 안 내려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네. 그건 이미 내려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준 금리 때문에 코픽스 네. 금리가 16일부터 더 내려가는 거는 상당히 제약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반영 이야기 결국에 나오네요. 기적의 선반영. 네. 뭘 해도 선반영. 그렇죠. 오늘 부동산 쪽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난리가 많았습니다. 났다면서요? 네. 네. 싸우고 난리 났어요.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으니까 네.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선반영을 한 거고 그러면 집값은 떨어질 거다 네. 라고 하는 쪽의 의견과 기준금리가 내려갔으니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출금리도 내려갈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 이제 화랑이 다시 돌아올 거다 네. 라고 하는 두 가지 논리로 굉장히 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그런 사실 혈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맞아요. 우리가 거기서 뭐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떠든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 한국은행과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 네. 오늘도 한국은행에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였었냐면 지금 그 정부와 뭐 이렇게 논의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정부가 입김이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네. 논의가 있었을 텐데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걸 또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거의 의미 없고 그냥 그 대출을 좀 받기 어렵게 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복형 금감원장도 딱 이제 금리 인하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등판을 했습니다. 왜냐?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계부채 늘어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이죠.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서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세차주, 취약차주와 같은 금리 인하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껴야 하는 분들은 느끼긴 하겠지만 네. 이걸 이용해서 뭐 부실 PF 사업 정리가 지연되도록 하거나 가계부채만 늘어나도록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내줬습니다. 어차피 뭐 사실 금감원장이 뭐라고 하든 아니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하든 정부가 뭐라고 하든 간에 국민들한테 집 사지 말란다고 안 사지 않거든요. 오를 것 같으면 네. 국민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 당국의 이제 적극적인 정책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 올 7월과 8월이 불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책 실기였지 않습니까? 네. DSR 기준을 뒤로 2-2달 정도 늦추게 되면서 이상한 시그널을 줘버리는 바람에 네.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린 만큼 가계부채가 급증한 만큼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바로 중소기업 그 지원해주는 네, 금융중개 지원 대출 금리가 바로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는 보면 이제 정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린 그 의지 자체가 네, 어느 쪽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분도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다. 그러니까요. 네, 대출이자 갚기에 급급한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업인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기업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최근에 이제 고금리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했고 네. 뭐 또 영세업자들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 빌렸던 대출도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갚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좀 많이들 원했었는데 드디어 조금 숨통이 이제는 트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부동산은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오전에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좀 많이 기다렸던 행사긴 한데 오늘 이제 드디어 10월 10일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관련해서 이제 오늘 공개를 하는 날이었죠. 야. 가서 이제 뭐 저도 계속 봤습니다. 계속 봤는데 재밌었어요. 그냥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밌었어요. 이게 확실히 이게 뭔가 뭐 테크쇼라든지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보다 그냥 보십시오 하면서 딱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재밌었는데 그럼 저희도 한번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가실게요. 보고 네, PD님 좀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이거 오늘 행사 자체는 원래는 11시에 한국 시간 11시에 좀 시작을 하기로 이거는 했었는데 PPT고 그 네. 영상이 준비된 게 있죠? 네, 영상을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 아까 네. 보내드렸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로보택시로 쓰일 이제 테슬라의 로보캡이라고 하는 그 차량입니다. 사이버캡. 아, 사이버캡이었나요? 네, 사이버캡이죠. 사이버캡. 네. 그 차량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차 안에 스티어링 휠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페달이 없죠. 페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좌석에는 의자 2개가 있고 네. 저렇게 지금 큰 태블릿 같은 화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쟤는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차입니다. 음. 그리고 되게 지금 문 열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터플라이 윙이라고 해서 약간 스포츠카나 슈퍼카에서 봤던 네. 위로 열리는 아. 그런 차량의 모습이고 이제 트렁크 화면 보이시죠? 네. 트렁크도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전체가 다 열려서 트렁크도 되게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정말로 이게 택시 전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디자인에 대해서 좀 뭐 많은 이야기도 많았지만 뭐 이게 오늘 행사 장면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는 모습인데 저 옆에는 이제 뭐 저게 옵티머스 보신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사람 같아요. 저건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차량을 타고 가는데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지금 타는 곳이 운전석 위치가 아니라 조수석 위치죠. 그러네요. 사실 저기는 이제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 그 위치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네. 일부러 조수석 쪽에 앉아서 갔어요.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갈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저게 지금 세트장입니다. 이제 워너 브라더스 세트장에서 지금 이렇게 차량이 움직이는 거를 실제로 보여준 거죠. 네. 이게 지금은 뭐 테슬라 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완전 자율주행이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라고 하니까 감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저 차량이 지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헤드램프가 그냥 네. 일반 헤드램프가 아니에요. 프로젝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헤드램프입니다. 네. 뭐 이거는 아우디라든지 요즘 벤츠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보여줬던 기능이긴 한데 보시면 지금 LED 램프가 달려 있잖아요. 네. LED가 지금은 빛을 비추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은 영상 같은 거를 바닥에 쏘게 됩니다. 그러네요. 보십시오. 어. 네. 저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저거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차는 이제 우리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차량 스스로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상대방에게 예를 들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라든지 옆에서 끼어드는 차에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겁니다. 네. 뭐 CS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테크쇼에서마다 항상 나왔던 이제 차량이 차량과 소통하는 방법, 차량이 뭐 보행자들과 소통하는 그 도구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테슬라는 보면 이제 저 프로젝션을 통해서 아무래도 소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시 시점은 2026에서 2027년 정도로 지금 예정될 것이라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고요. 네. 가격은 이제 $30,000 이하로 지금 준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00라고 하면 한 4천만 원 조금 안 되죠. 네. 그 정도 가격으로 지금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저 차가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로보택시고 네. 운전할 운전할 수 없잖아요. 아까 그렇죠. 보셨겠지만 그럼 저는 진짜로 그냥 운송을 하는 차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운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저거를 사서 예를 들자면 뭐 우버라든지 카카오 택시 같은 곳에서 저걸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이제 돌려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돌려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은 이 차량의 이제 요금, 네. 택시 요금 중요하잖아요. 네. 택시 요금이 1마일당 20센트 정도가 될 거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한 400원 그 정도 될 거 400원인가요? 한 300 얼마인가요? 20센트. 네. 20센트 20센트가
20센트면 1,300원. 270원이네요. 270원 정도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세금이랑 팁이랑 이런 걸 다 포함을 했을 때는 한 30에서 40센트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택시 요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국내 택시 요금 같은 경우에는 1.6km 하는 이동을 하는 기본 요금이 4,800원입니다. 네. 미국 택시는 좀 더 비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행사는 재밌었어요, 사실. 재미있는 행사였는데 볼거리도 많았고, 좀 사진을 이제 하나둘씩 좀 보여드리자면은 일론 머스크의 그 이제 차량부터 사진부터 좀 띄워주십시오. 이 차량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차량의 모습이고, 뚜껑이 아니죠. 문을 열면 이런 모습입니다. 네. 우리 이제 흔히들 많이 봤던 슈퍼카 같은 느낌이죠. 실내가 잘 안 나왔는데, 실내는 보시면 이렇게 그냥 사람이 앉았을 때 터치 스크린 화면만 만질 수 있을 정도고요.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위에서 보면 또 이런 디자인이 나오고 여러 좀 디자인이 있는데, 오늘 이제 새롭게 보여줬던 게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로보벤이라고 했던 겁니다. 네. 로보벤이라고 해서 이제 셔틀 같은 차량. 이게 봤을 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죠. 네. 근데 실내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딱 보시면은 그 테슬라에서 많이 봤던 그 시트 색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최대 20명까지 탈 수 있고, 안에는 이제 뭐 화면도 있고요. 이게 운전석이 없어요. 이 차 역시 운전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똑같은 동일한 이제 그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이들 기대했던 거는 그럼 여기 어떤 기술이 적용됐느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상용화가 어떻게 될 거고, 지금 이 차량으로 이 기술로 인해서 어떤 뭐 편익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테슬라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오늘 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약간 쇼 같은 행사였기 때문에 그런 테크적인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래도 좀 들을만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기술 자체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언슈퍼바이즈드 FSD가 내년부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우리가 상용화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많은 뭐 이제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주가는 조금은 올랐어요. 그 주가가 조금 올랐다라는 거는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봤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은 많이 안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올랐다 사실 좀 빠졌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FSD의 적용에 대해서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적용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페달도 없고 스티어링 휠도 없잖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어떤 주에서도 지금 운행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지금 약간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2026년에서 2027년까지 그 법안이 다시 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그 언슈퍼바이즈드 그 FS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델 3, 모델 Y, 사이버 트럭까지 모든 차량 전 차량에 다 적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벨 4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인증을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레벨 4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금 써야 될 텐데, 그게 니자와 그리고 이제 NTSB 쪽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제 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국내에서도 마침 또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좀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2027년도에 레벨 4 자율주행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상용화 준비를 하는데 아직까지 되게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적인 말씀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 오토노머스 A2G의 유민상 상무가 한 말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규 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 유지하고 중국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기업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턱없이 작은 자본시장 기반의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자율주행차 대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규모가 미국 한 개 기업보다 작은 상황에서 완벽한 법적 제도를 갖춘 후 시장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수량 제한을 면제하는 등 보다 과감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중국형 모델이 좀 많이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우한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특구지구로 만들어서 자율주행 하고 싶은 기업들은 언제든지 우리 치러 오십시오. 여기서
마음껏 돌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특례 조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지 않고 어쨌든 시범운행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027년도에 과연 상용화 가능할지 그 부분도 조금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테슬라의 행사에서는 옵티머스가 이제 사람들한테 술 따라주고, 네. 그리고 뭐 초콜릿 나눠주고, 네. 그러면서 가위바위보 해서 막 좌절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네. 것들도 참 재밌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로봇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다음 뉴스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죠. 다음 뉴스는 자 이겁니다. 또 자동차 이야기가 될 텐데 자동차는 한국이 이제 중고차 수출 역대 최고.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좀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초에 약간 취재를 해놓은 게 있어갖고 아는 내용인데 한국 중고차 수출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대 최고를 경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연이 좀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이거 표 한번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3년 중소기업 수출입니다. 네. 중소기업 수출 1등이 화장품이라는 거 이었다는 거는 이제 2023년에 너무나 유명한데 그 당시에 자동차가 2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중소기업은 없단 말이죠. 그 알고 네. 보니까 이게 그 중고차 수출이었던 건데 이게 문제가 뭐였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사진 하나 더 있는데 요걸 안 내놨군요. 그 당시에 BMW나 아니면 벤츠 매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저희는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런 안내 멘트가 매장마다 서 있었어요. 뭔지 네. 보니까 이게 이 당시에 러시아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규제 때문에 자동차 수입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리고 현지에 만들던 벤츠나 BMW 공장 다 중단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러시아에 돈 많은 부자들은 많아. 그러니까 벤츠나 BMW를 중고차로 사들이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BMW 매장에서 딱 사자마자 한 달 만에 말소를 하고 중고차화 시킨 다음에 그걸 갖다 팔아도 이득인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BMW5 뭐 한 1억 안 되잖아요. 한 8천만 원, 7천만 원 이 정도에 사잖아요. 네. 그거 러시아에 갖다 팔면 1억 5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세관에서 엄청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예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10%가 감소를 했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워낙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세관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조사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도요타라든지 BMW라든지 벤츠 같은 그런 업체들도 우리도 이걸 같이 맡겠습니다. 네네. 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도요타에서는 이거 한 달 만에 말소해서 당신들 뭐 수출하는데 도움 주면은 위약금 있습니다. 해서 각서 쓰고 막 이렇게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반기에 이게 딱 줄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다시 이 수출이 꽤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중고차의 수출액이 47억 4천만 달러 정도, 6조 4천억 원을 기록해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고, 네. 그리고 지금 대수로 보더라도 이게 작년에 엄청 많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밀수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여기에 분명 밀수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네. 올 상반기까지 굉장히 밀수 많이 잡고 나서도 한 39만 천여 대를 수출했다는 거 보면, 요거는 좀 찐으로 우리나라 중고차들이 많이 수출되는 것 네네. 같다라는 좀 저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고차도 잘 팔린다. 만약에 이게 그 밀수를 꽤 많이 막은 상태에서 중고차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라면 네. 찐으로 중고차 수요가 좀 많은 것 같다. 네. 라는 이야기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저희 한지원 기자가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올 한 해 이제 한국 증시가 글로벌 이제 주요 국 증시 가운데 이제 사실상 꼴찌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네. 네, 코스닥 지수가 이제 G20 증시 중에 최저 수익률을 기록한 건데 이어 이제 OECD 회원국 사이에서는 꼴찌에서 두 번째 이름을 올리면서 이제 좀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11일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OECD G20 회원국과 이제 48개국의 올해 증시 수익률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네. 올해 첫 거래일부터 이제 10월 8일 종가 기준인 표인데요. 해당 기간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1.46%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G20 회원국 중 주요 증시 가운데에서는 또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많이 오른 대만 자취한 지수가 26.65%거든요. 근데 홍콩 항생 지수도 24.65% 올랐고 또 S&P 500 지수도 올해 들어서만 21.25% 수익률을 네.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한국 증시와 함께 이제 신흥 시장으로 분류되는 대만, 중국, 인도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심지어 이제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8.62%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상대적인 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 코스닥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곳이 네. 라트비아라는 곳인데요. 라트비아? 네네. 라트비아는 이제 마이너스 14.3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북유럽에 있는 공화국인데 네네. 리투아니아 근처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꼴찌를 기록을 한 건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당연히 이제 반도체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는데 네네. 한 외국계 자산운용자 관계자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국 증시의 전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이제 두 기업 주가에 따라서 좀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7월 10일 날 이제 고점을 찍고 네. 지금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가 각각 이제 20-3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도 9% 넘게 하락을 했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이제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올해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금투세 도입 이렇게 도입 논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네. 좀 논란이 이제 투자자가 늘어났다. 이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건데 네. 사실 올해 이번 주 초에는 금투세 유예 여부가 결정이 됐었어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좀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 국감에서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투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하기 위해서 국회가 빠른 결정을 좀 해줘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실제 이제 효과가 어떻냐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네네.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이제 불확실성을 좀 꺼야 한다 이렇게 네.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우려가 겹치면서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맞아요. 네. 지금 저기 보면 채팅창에도 국장 탈출은 지능충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다 네. 보니 근데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국감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오늘 아마 이제 기재위 국감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네.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좀 네.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네. 조금 이제 약간 달라진 게 조금 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유예 쪽으로 많이들 노선을 좀 변경하는 그 의원들도 점점 좀 많이, 많아지고 네. 있는 분위기라고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금투세 개미 투자자들도 이제 계속 이렇게 좀 꼴찌를 한 게 이런 금투세 문제 때문이 아니냐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지 이렇게 네. 좀 해결을 어떻게 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솔직히 산업의 어떤 그 기술력이라든지 순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반도체를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삼성 위기론이 나오는 거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이나 아니면 그 기술력에 있어서 삼성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많은 우리 반도체 관련 그 공급망 거기다 자동차 배터리 뭐 네. 엄청 뭐 화장품 그리고 그 화장품을 변압기. 전 세계에 하는 플랫폼 그리고 변압기 조선 네, 잘하는 거 진짜 많거든요.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참. 주식시장이 거기 이제 산업과 같이 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실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고 마무리 짓죠? 마지막 소식 짧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려아연이 오늘 이제 공개 매수가 자사주 공개 매수가를 기존에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6만 원 가량 지금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까지 올렸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그 매수 기간을 이제 더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89만 원을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최대 매수량도 늘었습니다. 원래는 17.5%를 지금 매수를 하려고 했어요. 네. 362만 3,075주를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늘려서 20%까지 늘렸고 총 매수하는 주식 수는 414만 657주가 됐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주가는 그래서 이제 전장 대비 0.63% 오른 79만 4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프를 보면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했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풍 쪽에서는 또 당연히 강력하게 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영풍 쪽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나중에 매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승자의 저주로서 누군가는 짊어져야 될 그 이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영풍이 이기더라도 네. 마찬가지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정확한 그런 비판은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좀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려아연 아까 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 청약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네. MBK와 영풍 쪽의 청약은 이제 이미 끝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서 청약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어제까지 샀어야 돼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MBK 영풍 쪽은 이제 14일날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공개 매수를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려아연 쪽에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네. 23일까지 이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시는데 세금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세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려아연 쪽에 청약에 참여하게 되면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이거는 15.4%인데 만약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49.5%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영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2.35%의 세금을 내는데 증권거래세가 붙게 되고 양도소득세 20% 그리고 이제 지방소득세 2%가 붙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아연이 이제 오늘 이제 89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매수 규모도 올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조금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여기 앞에 보시면 광고판도 하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좀 좋은 소식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네. 한강 작가의 그 노벨 문학상. 그렇죠. 와, 진짜 이 감격을 안고 저는 주말에 책을 보면서 저는 이북으로 샀거든요. 오 그래요? 왜냐면 실물은 주문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북으로 사놨기 때문에 네. 그걸 보면서 이번 주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북으로 많이들 사시겠네요, 진짜. 아, 그러니까 이북 괜찮아요. 네. 보기도 저는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사서 보라고요. 아니, 살 지금 수가 없는데요. 국기 선양을 했는데 사서 보라고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품절이에요. 이북은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책은 이렇게 읽어보는 맛이 안 있어야 사겠단 돼. 말이죠. 싸워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되게 좋은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